오픈 AI는 대치동에서 고액과외 받고 항상 1등을 하고 있었어요. 딥시크 이 친구들은 과외 선생님도 없고 학원도 없는 데서 교과서만 보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족보를 깨알같이 적어서 깐 거잖아요. 수많은 개천에 있는 친구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줄게. 이 부분이 가져올 수 있는 후속 효과, 앞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고요. 위너의 1번은 하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웨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딥시크다. 하웨이의 칩 시장이 중국 내의 내수 시장으로 제한되지 않고 글로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딥시크를 AI의 태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루저의 1번은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위너 중에 하나는 메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위너 그룹에 속하지 않지만 잠재적 위너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애플 같은 경우도 위너에도 속할 수 있고 루저에도 속할 수 있고,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인 거죠. AI 검색 도입,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어요. 구글도 루저일 수도 있고 위너일 수도 있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저희가 딥시크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충격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딥시크가 이제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다음에 글로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좀 영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딥시크 관련해서 바쁘시죠? 연휴가 날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휴가 날아갔던데 많이 또 파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기술적인 거 좀 하정우 센터장님께 여쭤봤고, 그 다음에 딥시크 충격이 갖고 있는 함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김지현 부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좀 이 중국 자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관한 것, 이런 좀 충격파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딥시크 이전에도 중국에 조금 AI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그것과 지금 딥시크 충격이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나 미국이 사실은 삐까삐까한, 대단히, 그러면서 AI 군비 경쟁이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된다 할 정도로 중국이 대단히 막강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작년에도 그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했던 것은 알리바바가 만들었던 쿠안도 메타의 라마처럼 오픈소스로 풀렸고, 그것들이 이제 일본에 있는 특히 기업들이 응용해서 쓰고 있는 모습들을 좀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 원래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는 가능하다라면 GPU가 균질한 것이 좋습니다. H100이면 H100. 이런 식으로 A100이면 A100, 또 H200이면 H200, 이런 식으로 균질한 데이터 센터를 여기서 연구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나쁜 표현을 하면은 이러한 GPU의 짬뽕 데이터 센터잖아요. 이것저것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도 받고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H800도 있고, H800보다 더 제한을 둔 것이 H20이고, 과거에 A100도 있을 거고, 합법적으로 수입을 했던,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나오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회를 해서 들어왔다는 H100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GPU를 연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중국이 처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반도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AI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의 성취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동차 기업도, 전기차 기업도 한 2천여 개 있으면서 지금 100여 개로 줄어든 것처럼, 지금 중국에는 여기는 AI 서비스 기업도 있겠지만 AI 기업이 전체로 보면 4천여 개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문샷이라는 스타트업도 있고, 01.AI라는 곳들도 있고, 대단히 지금 이름이 있는 AI 스타트업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AI 기술에 좀 앞서갔던 것, 트랜스포머 모델은 아니었지만 바이트댄스가 있죠. 자,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었고, 그리고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 지사들이 많잖아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브라질 이런 곳에 많다면, 이 데이터 센터에는 이미 엔비디아의 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AI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중국의 AI 기술을 우리가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우리가 냉정하게 중국의 기술력을 평가할 때는 대단히 높은 기술력이 있다. 인재도 풍부하고 자본력도 풍부하고, 또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 AI에 대한 규제들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바이든 행정부 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반도체와 AI 지능 정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것의 응용인 자율주행
로보주행 같은 경우에도 2024년 5월에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돼 있고 2023년 11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국가 지능 정책이 결정이 됐었고요. 다 이런 것들이 다 AI와 연관이 된 흔히 말하는 시너지 산업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한 방면으로 AI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능 정책과 관련 기업들이 대단히 많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중국 정부의 그 문서를 보면 7천여 개를 투자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7천여 개가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쪽수의 형식으로 대단히 많은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오히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의 대표가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본 거 보면은 읽어보면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바이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이미 관료주의에 젖었다, 혁신에 있어서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본인이 비판하면서 사실은 딥시크의 연구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흥 세력인 거죠. 중국 내에 있는 기술 신흥 세력이었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뽑았다 그러잖아요. 대학 졸업한 지 2년 정도 된 친구들, 유학 경험 없는 친구들 중심으로 200명의 AI 연구진을 뽑으면서 어떤 선입견 없이 정말 AI에 대한 열정, 돈은 내가 줄 테니 월급도 대단히 많이 줬고 결코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비해서 적게 주지 않았고 월급도 많이 줄 대신 그 대신 명예를 찾자라는 이러한 어떤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분명하게 인터뷰할 때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의 AI 기술을 얘기한다라면 미국은 창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모방을 하고 있는 수준인 거 맞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태계에서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되고 생태계의 리더가 돼야 된다. AI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오픈소스로 풀고 사실 오픈소스만 푼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라마도 풀고 있고 메타의 라마도 있고 알리바바의 코엔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 문서를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족보잖아요.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픈 AI는 대치동에서 고액과에 받고 저녁 집에 와서는 비싼 인강 들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 길이니까 아직까지 수능 시험을 안 본 거고 고1, 고2,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오픈 AI가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딥시크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섬 출신들 계실 텐데 섬에서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주변에 과외 선생님도 없고 학원도 없는 데서 학교에서 해준 교과서만 보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오픈 AI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걸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족보를 깨알같이 적어서 여러분들도 이거대로 공부하면은 같이 저랑 1등 할 수 있어요. 라고 이 족보를 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천에서 용이 났으면 이걸로 그냥 박수 받으면 끝날 일인데 정말 잘났다. 본인이 출세하면 될 것을 아니 수많은 개천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에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줄게. 이 부분이 가져올 수 있는 후속 효과 앞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 왜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족보를 적고 저도 그 기술 문서를 번역해서 읽어봤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놀랬던 거는 거기에서 강화 학습을 시키는 이 보상 함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의 보상 함수를 본인들은 썼고 보상 함수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네이버도 추론 모델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꼭 오픈소스를 쓰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류에 대한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도 뭐 알리바바 Q&A도 있고 뭐 바이두도 있고 지금 텐센트도 있고 보면은 문샷 AI 얘기도 나오고 저 조금 전에 뭐 지프의 챗 GLM인가요? 그것도 제가 써봤는데 물어봤어요. 뭐 중국말로 얘기가 나오길래 한국말로 해줘라고 했더니 밑에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저는 중국어와 영어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는 나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모델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모델이 뭐 일본에서도 갖다 쓰고 그다음에 지금 주목을 받았던 거는 사실이나 딥시크가 지금 보여준 충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몇 가지 알고리즘을 넣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족보 자기네들이 만든 사용 설명서를 전부 다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부해서 또 자기들의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도 있게 그렇게 기여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등을 했는데 1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GPT-4.5가 있고 클로드도 3.5 소넷도 있고 좋은 게 많죠.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도 좋고 라마도 좋은데 아직까지 추론 모델은 공식적으로 유료 서비스로 내고 있는 것은 오픈 AI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추론 모델은 여러분 이제 5원이라고 하는 모델이고 또 급하게 지금 쫄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O3까지 내놨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O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내놨다는 것이 있죠. 저는 더 코어에 사실은 V3에 관련된 글을 썼었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티타임즈에 제안을 받은 것은 이 V3와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랬는데 그 사이에 아론이 나온 거죠. 이 아론 모델은 오픈 AI의 O1과 같은 추론 모델이라는 거고, 추론 모델이라는 것은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피드백을 만들어서 정답을 찾는 과정들을 좀 더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하정 센터장님 영상 보셨겠지만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채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O1이 지금 유일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필적할 아론을 내놨다라는 거고, 이 아론의 족보를 다 깠다라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갖고 올 그러면 후속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회사들에 미칠 영향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 내 회사들, 중국의 생태계, 여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우선은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미국은 이러한 딥시크 같은 것이 안 나왔을까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 기사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미국의 이제 개발자들한테 주어졌던, AI 연구자들한테 주어졌던 것은 AGI를 가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달려라. 여러분 아시는 일반 인공지능, 즉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아직까지 뭐 학술적 정의는 없습니다만, 즉 계속해서 AI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쪽으로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비싼 칩 다 대주고 넉넉하게 데이터베이스 대주고 뭐 데이터 센터 대주고 모든 거 다 주고, 예를 과외 선생 붙여주고 다 해줄 테니 너는 낭비해도 좋으니 빨리 좋은 성과만 내라는 것이 목표였지, 미국 사람들이 멍청해서 예를 들면 딥시크 같은 걸 못 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한 거예요, 생활이. 섬에 떨어져 있는 거죠. 반도체가 안 좋고 뭘 하려고 해도 제약이 있고 내년 되면은 또 더 심해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조건 속에서 AI를 연구해야만 하는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사실은 이런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제약 조건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걸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중국에 만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을 지금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많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AI 칩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설계를 하고 있는 하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작을 하는 CSMC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센드라고 하는 지금 칩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건데요.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앞으로 이 딥시크와 하웨이의 반도체 AI 칩이 얼마나 궁합이 맞아서 상호 보완제, 즉 딥시크를 쓰고 싶으면은 갑자기 하웨이의 어센드 칩에 손이 가는, 하웨이의 어센드 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딥시크를 써가지고 또는 뭐 다양한 AI 서비스를 모델을 써서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요 두 가지가 궁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하웨이의 칩 시장이 중국 내의 내수 시장으로 제한되지 않고 글로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딥시크를 AI의 태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AI 태무가 한국에도 좀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도 인기가 있고 유럽에도 인기가 있죠. 미국에서 인기 진짜 많대요. 미국에서도 인기 있고, 근데 대부분 가처분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브라질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다 인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금 자꾸 한국의 IT 강국이다, AI 강국이 돼야 된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여러분들이 브라질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권에 있다든지, 말레이시아에 계시다든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다든지, 이러면 그 나라는 AI 강국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딥시크를 받아들이면 되고, 지금 네이버도 사기 힘든 게 엔비디아의 고급 칩들이잖아요. 그거 기다리지 말고 하웨이에서 설계하고 CSMC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것을 중국은 차관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시장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I 실크로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AI의 1대1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AI와 칩을 묶어서 생태계를 만든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딥시크와 하웨이의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것이 중국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해외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알리바바에 요구하고 있고, 텐센트에 요구하고 있고, 바이두에 요구하고 있고, 딥시크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AI 모델이 하웨이의 어센드 910C 칩에
궁합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딥시크 앱이라든지 웹에서 쓰고 있는 중국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하웨이의 어센드 910C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제작하는 과정에 돈이 얼마 들었다, 뭐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증류해가지고 미국 데이터를 훔쳤다.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뭐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중요한 것은 운영 비용을 낮췄잖아요. 근데 이 운영 비용이 언제 더 낮아질 수 있냐면 하웨이 칩을 쓸 때가 더 낮아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하웨이 칩을 쓰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웨이 칩을 쓰면 안 되죠. 하지만 하웨이 칩이 필요로 하는 나라, 쓸 수 있는 나라는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판단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고, 이러한 국민 경제에서는 AI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하웨이 칩과 딥시크를 결합한 방식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AI에 대한 이 지정학적 갈등을 더욱더 첨예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렇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의 AI 발전을 억누르기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 18%가 중국에서 총 매출이 나왔었는데 지금 11%로 줄었잖아요. 그렇게 줄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H800이라는 거 만들어서 GPU끼리 연결 속도 막 늦춰가지고 억지로 수도꼭지 잠그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걸 하다가 이것도 너무 세. 그래서 H20으로 해가지고 더 낮춰가지고 수출하다가 H20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래서 전면 수출 금지 막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었던 단계잖아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이제 중국 내에서만 AI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거는 반드시 막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 TSMC가 만들어내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랬다가는 타이완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경제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타이완 경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지정학적 갈등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히 날카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호출한 이유가 아닐까. 여기서 무엇이 논의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례적인 만남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TSMC 주가 떨어졌으니까 나 주가가 걱정돼. 어떻게 올릴 거야? 이거 얘기했겠어요? 그거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하게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갈등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엔비디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무언가의 전략적 방안에 대해서 엔비디아에게 제출할 것을 강압하는 이러한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기업 전략들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보는 큰 세계적인 흐름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웨이 어센드 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의 칩들이랑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미국에 이제 되게 훌륭한 저널 중에서 이제 톰스 하드웨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 CEO 대표는 블랙에는 끝났다. 블랙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블랙에까지 넘어설 거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의 평가는 A100과 H100 수준 사이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낮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A100과 어떤 부분에서는 벤치마크에서는 H100까지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문제는 이제 수율이잖아요. 수율이 매우 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CSMC가. 근데 중국 정부는 수율이 50%가 안 돼도 50%가 안 되면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죠. 중국 정부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나머지 50% 메꿔줄 거예요. 결과물만 나오면 된다. 그렇죠. 50%라도 계속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지. 나머지 50% 손해보는 거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해결해 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을 비판하는 것 타당한 비판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부차적인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이러한 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칩이 나왔는데 쓰고 있는 사용처가 생기고 비즈니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개선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 수율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칩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개선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하웨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딥시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항상 그 고객들과
합을 맞춰가면서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 분야를 계속 올려가면서 자기 칩도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그 파트너로 딥시크를 잡고 갈 수 있고 꼭 딥시크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 많은 AI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쭉 중국에서 설명을 해주신 네네. 중국의 국가 전략 목표로서 산업 전략 목표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웠죠. 여기에도 엄청난 칩이 들어갈 거거든요. 토르라는 칩이죠. 보통 이런 칩들을 토르라고 하는데 이런 토르 칩들도 분명하게 하웨이가 생산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AI 세 개 합치면 테슬라잖아요. 네. 지금 저 미국의 이 지금 빅테크를 또 이끌고 가는 형님 중에 하나가 좀 테슬라인데 테슬라 하는 거 그대로 중국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AI 자율주행,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까지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칩들 이런 것까지 다 갈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서구는 이제 자율경제 시대다 보니까 테슬라만 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또는 월드 모델을 앞세워서 그것의 이름이 코스모스를 앞세워서 이제 여기 시장에 뛰어든 거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학습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인 코스모스를,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건 여러분 거대 언어 모델의 오픈 AI의 서비스 이름이 챗GPT인 것처럼 월드 모델을 사실은 페이페이리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죠. 이분도 중국계예요. 중국계인데 godmother of AI거든요. AI의 대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월드 모델을 처음으로 주창하셨던 분이고 이것을 이제 피지컬 AI로 받아들였고 그것의 서비스 이름으로서 코스모스를 냈던 거고요. 작년 12월에 구글도 피지컬 AI 진출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서비스가 나오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글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미 뛰어들었고 테슬라는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즉 미국은 이 세 개 기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AI의 구체적인 응용에서의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중요한 레버리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나가고 있는 거고 중국은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생태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이쪽도 그럼 이제 중국 대 미국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와디의 전략을 참고하시면 돼요. 비와디는 미국을 진출하지도 못하고 진출하지도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갈비살 전략이라고 쓰고 있어요. 비와디의 전략을.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갈비살 전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니 갈비살 전략을 쓰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소갈비나 닭갈비는 갈비에 있는 살이 풍성한데 닭갈비살은 풍성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춘천 닭갈비를 먹긴 하지만 그것처럼 되게 닭의 그 갈비도 모으면 그래도 갈비가 된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비와디가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이 중국을 제외하면 브라질이에요. 그 다음에 태국입니다. 물론 유럽연합을 합치면 유럽연합이 크지만 그 다음에 개별 국가로 치면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갈비살에 조그만 살이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서 일본 시장을 진출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거죠. 그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미소 갈등도 마찬가지였지만 서로 AI에 대한 군비 경쟁을 하고 AI에서의 어떠한 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주변국들을 나래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력들을 미쳐서 여기를 가져갈 것인가. 지금 뭐 파나마 운하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달려는 것이 그게 지금 파나마 운하가 지금 파나마 거가 아니라 중국 거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많이 차관도 대주고 투자도 해주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돈 벌어간다. 파나마 운하에서. 이런 것처럼 세계 경제에 대해서 자국만이 아니라 영향력들을 확대하려는 거고 여기에서 큰 두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딥시크는 불에다 기름을 부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AI 실크로드, AI 1대1로의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그 중국과 미국을 1대1로 봤을 때 이번에 딥시크의 성장과 이 화웨이의 둘의 이제 동맹 관계로 좀 보이는데 그 둘의 지금 뭔가 이 도약이 미국의 어떤 회사들한테 좀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가장 큰 영향은 이제 루저하고 우리가 위너를 할 수 있는데 위너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위너의 1번은 하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루저의 1번은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과연 해자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해자라는 것은 엄청난 네임밸류죠. AI 하면은 오픈 AI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난 거고 그리고 한 3억 명 정도가 무료로 전체로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통계에 의하면은 유료로 쓴 사람은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한 3배 늘었다면서요? 그 전년도랑. 네. 500만 명이 한 1,500만 명 늘었고 지금 또 200불씩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뭐 요 정도가 해자지 꼭 기술에서 만약에 오픈 AI가 주도하는 걸 뺏겨버리면 오픈 AI보다 예를 들면 R1이 갑자기 R2도 내고 R3 냈는데 또 무료예요.
이러면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는 판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론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문서에도 지금 계속 연구는 계속하고 있다. 자기는 연구 조직으로 남을 거다. R2, R3를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오픈 AI도 물론 O3를 내놓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내놓겠지만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금의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던 내러티브. 우리 AI판은 우리가 이끌고 있어. 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동등한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분명한 손상을 입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구글이야. 구글 제미니 AI가 있으면 구글이 갖고 있는 자체 서비스가 너무나도 많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으니까 뭔가 해볼 만한데 엔스로픽은 되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엔스로픽은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고 3.5 소넷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AI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전문가들이라든지 긱들 외에는 엔스로픽 클로드 존재감 없잖아요. 확실히 덜하죠. 네. 네. 서비스의 품질에 비해서 네. 확실히 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에이전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엔트로픽도 추론 모델은 반드시 내놔야 되는데 추론 모델을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고 저는 그냥 아마존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팀들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I에서 탑이 아니면 AI 모델 만드는 서비스들은 루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거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죠. 콘 2.5 맥스를 내놔도 그거 누가 쓰겠어요. 그냥 딥시크 쓰지. 이렇게 딥시크하고 오픈 AI 눈높이를 못 맞추는 AI 모델 개발 업체들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위너 중에 하나는 메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메타가 작년에 2천억 달러 넘게 썼잖아요. AI 관련 투자. 올해 또 데이터 센터에만 마이크로소프트는 850억 달러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건 650억 달러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저커버기 딥시크 사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억 달러에서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 되게 묘한 발언을 해요. 근데 메타는 좋은 점 뭐냐면 이 650억 달러를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AI를 개발해서 유료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픈소스로 풀고 이 AI를 이용해서 광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번에 메타의 실적 좋았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AI를 써서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AI를 써서 요즘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계속해서 뭐 팔로우 추천하는 콘텐츠가 뜨잖아요. 이거 다 AI가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AI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에서의 효율성들을 높여내고 있고 직원을 일부 해고를 해도 충분히 회사가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광고의 효율성은 좋아지고 있는 것. 자, 그럼 메타 같은 입장에서도 이번에 4개의 워룸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딥시크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지 쓸 거란 말이에요. 딥시크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딥시크의 노하우, 즉 지금은 흔히 말하는 RLHF를 썼죠. 네. 그러니까 휴먼 피드백이 들어가 있는 강화학습을 썼는데 얘네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강화학습만으로 가자. 이 방법론만 채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기술력이 있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히 말하는 래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장지. 포장해서 딥시크인데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기업이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라든지 메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노하우만 싹 빼서 족보에서 몇 가지 정답만 빼서 자신들의 기술에 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대소비자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고 지금 당장 위너그룹에 속하지 않지만 잠재적 위너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은 지금 AI 부분에서 한참 뒤쳐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데이터 센터도 이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든다면 이제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딥시크에서 많이 배울 수 있겠네? 아니면 딥시크를 갖다 써? 뭐 이런 고민들 당연하게 하게 될 거고요. 칩도 마찬가지죠. 브로드컴의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구글의 TPU를 지금 브로드컴이 설계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애플 거도 설계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ASIC 맞춤형 반도체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TPU라는 구글의 TPU라는 것 자체도 구글이 지금 학습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 ASIC 반도체의 장점은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고 효율성, 지금 딥시크가 만들어내는 효율성, 그 효율성. 단점 뭐냐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학습 과정이 바뀌거나 알고리즘 모델 학습 프로세스가 바뀌거나 운영 방식이 바뀌어버리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효율성을 했어도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껴야라는 정신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브로드컴이 뭐 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새롭게 TPU가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플은 지금 자기 거 막 설계하고 있었을 텐데 이거 M4 칩으로도 다 되네.
그러면 그냥 M4로 그냥 뭐 예를 들자라면 M4에 업그레이드된 M5로 그냥 데이터 센터 깔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브로드컴하고 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협업되겠지만 한 템포 자신들의 전략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전략을 재조정하고 여기에서 경제적 효율성으로 가면서 똑같이 오픈 AI하고 어깨를 맞닿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인텔리전스 12월 달에 완성하겠다고 해놓고는 영업권을 해서도 흐지부지 해가지고 지금 애플 판매에 도움도 안 되고 애플 인텔리전스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획기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구원을 얻은 거죠. 도움을 어시스턴트를 얻었다는 부분에서 애플 같은 경우 이렇게 차라리 지금 대소비자의 접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AI 모델에 있어서 뒤처져 있던 기업들은 여기서 따라잡을 수 있고 바로 소비자들과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루저는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이다. 그 다음에 위너는 확실한 1위 위너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웨이가 될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2, 3, 1호는 애플도 될 수 있고 메타도 될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을,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에서 카카오 자체 언어 모델 만들려고 돈도 엄청 투자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화수상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늘어지고 잘 안 됐었죠. 뒤집었죠.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 자회사도 없앴잖아요. 법인체는 남겨져 있지만 카카오 뇌 거기. 네, 카카오 브레인.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러니까 자체 모델을 만들고 포기하고 네. 메타의 라마를 갖다가 여러 개의 수정 버전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 발표를 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라마가 소스는 공개되어 있고 그 파일은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족보가 같이 사용 설명서가 없다 보니 요거는 어떤 기능에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연구진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오픈 소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쪽짜리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지금 더디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딥시크가 나왔으면 지금 카카오도 분명하게 비상회의를 열고 있을 거예요. 자, 딥시크로 다시 바꿀까 그냥? 네. 바꾸면 또 중국 거 쓴다고 욕먹을까? 그럼 어떻게 좀 다시 좀 수정을 좀 해볼까? 지금 라마 있는 부분과 딥시크를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할 거고,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카카오가 이거 시간을 늦춰버리면 다른 경쟁 업체에서 KT, SKT, 뭐 LG U+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딥시크로 가버린다. 네. 그러면서 막 카카오 서비스를 공격을 해버리면 대단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딥시크가 AI 경쟁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대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할 거라는 부분에서 AI 경제가 활성화도 되겠지만 위너그룹에 저는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엄두도 못 냈을 거 아니야. 미국은 650억 달러 메타가 매년 쓴다는데 우리는 5년간 써도 그 돈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언감생심이야. 포기했었는데 다시 자신감. 우리도 해볼 수 있어. 이러한 느낌들이 지금 들게 한다는 것, 이거 위너그룹에 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앰비발렌트하게 위너에도 속할 수 있고 루저에도 속할 수 있고,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인 거죠. 사실 티타임즈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저도 설 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본스의 역설 때문에 앞으로 AI 경제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고 AI 모델이 커머더티가 돼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되면, 정말 곳곳에서 AI를 쓰게 되면 AI 경제의 활성화는 대단히 가속화될 것이고, AI 경제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AI를 쓰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 판매의 어떤 미래 전망도 되게 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밝지만 한편으로 어두운 것은 단기적으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에 심하죠. 지금 당장 트럼프한테 불려간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싱가포르도 수출하지 말고, 태국도 수출하지 말고, 중국하고 친한 국가 다 수출하지 마. 왜? 글로 다 흘러 들어가서 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중국하고 친한 국가들, 남미에도 엄청나고 아프리카도 엄청나고 중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수출하지 마.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되게 조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거고요. 구글 또한 사실은 예를 들면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는 좋아요. 아론 쓰면 되거든요. 퍼플렉시티 바로 아론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되더라고요, 벌써. 네. 퍼플렉시티 아론 적용해요. 그러면 하이퍼 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비싼 오픈 AI 버전도 있지만 저렴한
딥시크 버전도 있어요. 그것도 중국에다 호스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정보 보안 다 해가면서 안전하게 하는 우리가 감시 확실하게 해서 중국으로 데이터 하나도 못 가게 다 차단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기업 저렴하게 한번 쓰세요. 그러면 상품을 가격을 낮추면요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 글로벌 사업자들은 대단히 사업 확장에 좋은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정말 추론 모델이 좋아지면 이건 에이전트로 갈 수 있는 AI 에이전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에이전트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모델이 아니라 추론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추론 모델이 진화하는 가운데에서 레그 데이터만 붙여버리면 사실은 모든 업체들이 쉽게 검색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근마켓으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들죠. 당근마켓에서 AI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픈 AI 걸 갖다 쓰던 API 요금 내고서 엔트로피 걸 갖다 쓰던 구글 제미나이를 갖다 쓰는데 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당근마켓 CTO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딥시크 갖다 쓰고 포장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호스팅하면서 여기다가 레그 데이터 붙여서 당근의 AI 검색 도입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 검색이 그냥 한두 업체가 퍼플렉시티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AI 검색 업체가 생기면서 구글이 지금 처음으로 작년 2024년 10월 이후로 여러분 구글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였어요. 처음으로 85%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상징적이네요. 네, 80대, 그러니까 90대가 붕괴됐다는 것도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에도 앰비발렌트한 거죠. 구글 클라우드는 의미가 있지만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잠재적 도전자들이 그냥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구글도 앰비발렌트하다. 즉 루저일 수도 있고 위너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딥시크를 가져다가 누구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 누구나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지금 희망들을 본 거잖아요. 혹시 벌써 움직인 데도 있어요? 한국에 이제 마음 AI라는 곳이 공시를 했죠. 지난주 말에 벌써. 우리 마음 AI는 딥시크를 갖고 와서 재포장을 해서 랩핑을 해서 우리 서비스로 내놓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AI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추론 모델이면서도 추론 토큰이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일반 이용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냐면 생각하는 과정들을 다 적어줘요. 글로. 생각하는 과정들을. 그걸 적어주다 보면은, 아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수정하면 우리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구나. 이 친구가 이거는 대단히 잘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하거나 완벽도가 떨어지는구나. 아, 그럼 이 부분을 이 과정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비즈니스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코딩을 갖다가 사실은 오픈 AI의 오원을 통해가지고 코딩을 하게 된다라면 추론의 결과물은 좋은 걸 받을 수 있지만 추론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추론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얘가 헤매고 있구나. 이쪽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오류를 만들거나 펌지를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이쪽 부분의 입력 토큰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다. 입력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AI 에이전트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비즈니스단에서 AI를 갖다가 적용하려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 비즈니스의 효율성들이 좋아진다고 의미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아론이 기여한 바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O1, O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푼다고 하면은 수학 풀어봐라고 하고 답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맞았네? 이거 틀렸는데 얘가 도대체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네 이 상황인데 이 아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외 받으면 수학 문제 쫙 풀고 밑에 수학식 있는 거를 과외 선생님이 보다가 또 요 부분에서 틀렸어. 요 부분만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가 잘 풀었으니까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 지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론은 그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고 오원은 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도대체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다 이건데 아론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질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자의 질문 자체의 한계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것, 저는 이건 물론 엄청나게 큰 의미다 이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대단히 기여도가 크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쟁이 되면 다른 추론 모델 업체들도 이걸 경쟁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안 그러면 아론을 써버리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O1을 API로 쓰고 있는데 벌써 오늘 오픈 AI에서 메일이 왔어요. O3 나왔는데 O3 미니하고 미니 하이 나왔는데 이거 API도 있어. 바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대단히 경쟁이 아름다운 거죠. 대단히 오픈 AI가 친절하게 메일까지 보내주면서 이렇게 API로 좀 바꿔보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론으로 공급하지는 않지만 아론을 지금 병행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론에서 우리의 프롬프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더 스케일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개선들을 더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AI 서비스의 품질이 훨씬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5년은 정말 큰 충격이고 저는 이것이 그래서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AI 경제에 신호탄이 울렸던 것처럼 아론은 이것을 이 추세선을 아직 우리는 이 추세선의 끝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 있는 건데 이 추세선에 확실한 게 정점을 찍어주면서 저는 거의 챗GPT 모멘트하고 지금 비슷한 순간이 왔다라는 거고 딥시크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딥시크를 통해서 이 경쟁 압력이 커졌다는 것 시장에 이 부분에서 AI 모델들이 더욱더 빨리 좋아질 거고 이 모델을 활용하는 AI 비즈니스라는 애플리케이션 시장 입장에서도 호재를 만났다. 이제 돌격 앞으로를 선언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챗GPT 모먼트라고 하니까 참 충격적이긴 한데 오픈 AI가 만든 거를 지금 보고서 해답지를 갖고서 만든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충격을 줬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요. 시장에 딱 충격을 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구로 치면은 딱 공에 힘을 줘서 전체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판이 작동되는 방식을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AI 경제의 가속도를 촉진제를 저희에게 준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AI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천천히 가지 이걸로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가도 돼요. 왜냐? 어차피 AI가 비싸서 다 천천히 가고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서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나 다른 경쟁 기업들이 그냥 딥시크 달고 그냥 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더욱더 일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싸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픈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누구든 보고서 참고해서 또 만드는데 참고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론 같은 경우는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만들 때 우리 서비스를 만드는데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수정할 수 있고 뭔가 더 빨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장점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아까 이제 전략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전략의 재조정이 뭐 몇 개 기업도 뭐 애플이나 이런 데도 그렇겠지만 좀 크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뭐 국가적인 면이라던가 뭐 이 전략 재조정의 가능성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독일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독일의 AI 국가 전략을 수정하자. 알파라고 해가지고 자체 언어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한 곳이 있거든요.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딥시크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면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형 애플리케이션을 더욱더 폭넓고 다양하게 속도감 있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스웨덴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뭐 얼마 전에 AMD에 인수된 이런 AI 모델 만들었던 곳들도 있는데 이런 곳들도 지금 딥시크 받아들이겠다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AI 액트, 뭐 AI 법안 이거 다 소용없다. 이거 다시 재조정하자. 그러니까 너무 기술의 초기 단계에 규제법 만들었다. 우리 반성하자. 이러면서 사회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이렇게 잘 나가는데 유럽 뭐 했냐. 이러면서 유럽 전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인가, 어떻게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대단히 씁쓸한 교훈을 받은 거죠. 즉 지금까지는 강화학습에 휴먼 피드백이라는 걸 집어였는데, 휴먼 피드백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오픈 AI를 비판 많이 받았어요. 가디언하고 뉴욕타임즈가 폭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케냐에서 $2 미만으로 해가지고 휴먼 피드백이라는 걸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휴먼 피드백 해준 게 아니죠.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봤자 소용없더라는 것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AI는 AI가 학습을 시키는 시대로 온 거죠. 그리고 중류도 물론 이걸 오픈 AI 걸 가져왔다, 뭐, 욕을 먹고 있고, 사실은 소넷 같은 경우에도,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오프스를 가지고 소넷을 학습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오면서 많은 논쟁을 정리해 준 거예요. 중국이 가져갔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합성 데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증류한다는 것이 와인을 했더니 꼬냑 나오는 거고, 막걸리 집어였더니 안동소주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비유인데요. 이 증류잖아요. 디스레이션. 이게 증류인데 와인 넣고 꼬냑, 막걸리에 안동소주 나온 건데,
이거 썼더니 괜찮더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난 윤리적 논쟁도 있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합스부르크의 질병이라고 해서 과거에 합스부르크 왕가여서 우리는 왕족의 DNA가 뛰어나니 오스트리아에 있었잖아요. 그 헝가리까지 다스렸던. 우리는 친족끼리만 결혼해. 그래서 결혼했더니 한 두세 대 지냈더니 기형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든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무언가 흐려진다거나 복사를 여러 번 하면은 수십 번 하면은 흐려지지 않냐. 원본 복사했던 걸 또 복사하고 복사했던 걸 또 복사하면 흐려진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합성 데이터의 비판을 만든 이거 일시에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했더니 꼬냑 괜찮더라. 안동소주 훌륭하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AI가 만든 심지어는 데이터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100% 해결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죠.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 강화학습에서 휴먼 피드백을 없앰으로써 AI가 AI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강화시켜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이것이 이제 과거에 캐나다에 있는 AI 학자가 썼던 더 비터 레슨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고 해봤는데 인간의 개입 없이 컴퓨팅 파워를 늘려주고 기계 스스로가 하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이것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번에도 그런 교훈을 준 거고요. 이런 것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만들려고 응용하려는데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도 자꾸 인간 개입으로 조정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 좋아지고 AI가 AI를 훈련시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델로 보편성을 가질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역사에도 저는 한 획을 그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게 딥시크가 보여준 이 기술 설명서를 보고서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더 많아질까요? 혹은 딥시크도 저런 싸게 그다음에 기발한 방법을 찾았으니 우리도 연구를 더 해서 오픈 AI나 구글한테만 넘겨주지 말고 우리도 기발한 방법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더 하자라는 그쪽이 더 많아질까요? 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저는 90대 8대 2로 분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90은요 갖다 쓸 거예요. 그냥 갖다 씁니다. 네, 원만 있겠어요. R2, R3 나올 거고 네. 라마도 이렇게 되면은 사용 설명서까지 공개하겠죠. 그 오픈 소스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그마한 기업들이라든지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뭐하러 여기다가 수백억씩 투자를 해요. 칩에는 투자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에나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것이 저는 90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이버가 8에 속할 거라고 봐요. 네이버는 분명히 강화학습에 휴먼 피드백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를 쓰고 엔트로픽도 그렇게 하고 구글 제미나이도 다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심지어는 알리바바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어디다가 지금 휴먼 피드백을 다른 기업에 보통 요즘 위탁하잖아요. 위탁해가지고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필요 없대. 여기서 배운 거죠. 족보에서 족보를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족보에 특정하게 자신들이 힘들었던 부분을 갖다 씀으로써 네이버 스스로의 클로바 X를 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든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x.ai 그로크 이런 데는 이 부분을 배울 거라는 거죠. 안스로픽도 배울 거고 오픈 AI도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배우면서 이것이 8이 형성이 될 거고 2는 여전히 오픈 AI라든지 탑 클래스들 그러니까 오픈 AI,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엔스로픽, 미국으로 치면 그 다음에 그록, x.ai,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그 다음에 메타의 라마 이렇게 선도하는 그룹들 그리고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는 딥시크가 주도하겠죠. 이러한 주도 그룹이 2로 있을 거고 이것에 준해서 자신의 거대 언어 모델을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 원천 기술은 좀 가지고 있을래. 근데 조금 베꼈을래. 부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컨닝 조금 하면 어때요? 오픈소스 풀린 건데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럼 오픈 AI도 처음에 데이터 갖다 쓸 때 이곳저곳 막 갖다 써갖고 많이 혼났었잖아요. 소송도 지금 걸려 있어요. 뉴욕타임즈 거 그대로 갖다 썼다부터 시작해서 다 소송 걸려 있어요. 이런 논쟁은 정말 부차적인 거예요. 누가 누굴 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싸우게 하는 거고, 근데 이 그룹은 리딩 그룹이 있을 거고, 자체 그래도 원소스 기술을 갖고자 하는 팔이 있을 거고, 하지만 90의 절대 다수는 오픈소스를 갖다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당근을 이용하던 카카오를 이용하던 여러분들이 쿠팡을 이용하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던 거기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을 쓰는지 구글 클라우드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 관심 있으세요?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서비스가 잘 작동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AI가 모델이 커머더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에 딥시크를 썼대. 여기에 아마 AI 오픈 AI 썼으니까 아버지 이게 명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빨리 써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절대 뒤에 어떤 것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업자들끼리의 논쟁이죠. 오라클 버전 뭘 썼느니, 데이터베이스 버전 뭘 썼느니, 여기에 뭘 썼느니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버 시장을 처음에 키웠던 것도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잖아요. 리눅스가 오픈소스로 있다 보니까 서버 시장 초기에 많이 장악을 했던 이런 것처럼 오픈소스로 있는 AI 모델이 딥시크를 비롯해서 이후에 후속 모델인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쟁들이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큰 시장을 만들게 될 거고 리딩 그룹은 따로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이제 과격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100% 신뢰하시라고 질문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예상이고, 우리 한번 예상해보고 나중에 또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절대 뭐 이거 갖다가 댓글로 너무 욕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상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바일 시대랑 비교해가면서 맨날 뭐가 애플이고 뭐가 구글이냐, 어떤 게 안드로이드고 어떤 게 iOS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럼 오픈 AI가 뭔가 애플이고 그 다음에 구글은 안드로이드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딥시크라는 굉장히 큰 파괴력 있는 게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제는 미국에 있는 LLM 진영과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누군가 LLM 진영 이렇게 양분될 확률이 높아진 겁니까? 그렇게 볼 수가 또 없는 것이 딥시크가 또 영어로 족보를 깠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어로 깐 것이 아니라 우리만 써. 이 오픈소스. 그러니까 이건 오픈소스가 아니죠. 중국만 풀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딥시크가 정말로 저는 대단했다는 것은 이거를 영어로 친절하게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정말 여러분 딥L이라고 하는 번역 시스템이나 뭐 챗GPT 이용해도 되고요. 이 기술 논문들을 번역해서 보세요. 이거는 AI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거나 뭐 엔지니어 지식이 많지 않아도 얼마나 상세한지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서는 그대로 적용을 1대1로 부분적으로 해도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얀 루쿤 같은 메타의 수석 AI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오픈 AI하고 그 딥시크의 대결이 아니라 폐쇄형 AI 모델과 개방형 AI 모델에서 오픈 AI 진영의 승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가 저는 중첩돼 있다고 봐요. 미국과 중국의 대결과 경쟁 구도의 레이어가 하나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오픈소스와 클로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방형과 폐쇄형이라고 하는 AI 모델의 두 번째 레이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교차되면서 묘한 갈등들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럼 오픈 AI가 애플이고 딥시크가 안드로이드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 없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벌써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한국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오픈 AI 내부 직원들도 야 진짜 오픈 AI도 오픈소스로 가자. 왜냐하면 오픈 AI의 창업 정신이 오픈소스로 푸는 거였어요. 오픈소스로 풀고 싶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그때 당시 대표적으로 경쟁 상대로 삼았던 건 구글이었죠. 저렇게 거대 기업이 AI 기술마저도 독점하면 안 된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을 공유하는 이러한 회사를 만들자 해서 비영리 재단으로 오픈 AI를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참여하고 여러 명이 참여했다가 뒤떠져 나온 거는 자꾸 영리로 가려고 하는데 영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1년만 돈 들고 그 다음 알면 기부금 받아서 어떻게 할 텐데 매년 들어가는 돈은 커지니 계속 넣어야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비영리로는 갈 수 없으니 이 부분만 떼어내서 영리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도 좀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어서 충분히 투자금도 어떻게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오픈소스로 풀겠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비영리 조직을 남겨두긴 하잖아요. 지금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좀 오픈 AI도 지향점은 오픈소스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벌써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빨리 오픈소스로 우리도 가자. 근데 그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 많은 투자액을 받았죠. 지금 소프트뱅크랑 지금 투자 협상하고 있죠. 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그럼 기부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오픈 AI는 구조적으로 오픈소스로 가기 되게 어려운 구조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용에 덫에 걸려 있는 거죠. 이 정도 돈을 들였으면 최소한 원가는 벌어야
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 액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클로즈드 모델은 하나의 구축된 모델로서 애플처럼 오픈 AI가 이름은 오픈이지만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안드로이드도 뭐 오픈 소스이긴 하지만 구글이 주도하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픈 소스 진영에도 주도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딥시크가 자기네가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구글처럼 안드로이드의 버전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맡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네 영리 사업 안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영리 사업 안 하면서 오픈소스로 푼 거고, 지금 딥시크도 무료로 가겠다. 뭐, 근데 완전히 무료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광고 같은 거 정도는 띄워줄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좀 가져갈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중국으로 개인정보 가는 걸 두려워하신다면 안 쓰시면 됩니다. 안 써도 딥시크가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호스팅을 바꾸면 되거든요. 뭐 미국에 호스팅할 수도 있고, 호주에 호스팅할 수도 있고, 독일에 호스팅할 수도 있고, 한국에 호스팅해도 되고, 제주도에 호스팅해도 되고.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벌써 변형이 나왔잖아요. 맥북에서 돌아가는 딥시크 뭐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죠. 검증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인정보 이슈는 저는 그것도 완전히 부차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오픈소스 진영과 클로즈드 진영이 대결 국면으로 당분간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이 경쟁 구도는. 그쪽으로 좀 보는 게 더 현명하겠군요. 이게 뭐 라마 나왔을 때도 알파카가 바로 나오듯이 지금 딥시크도 확실히 그 변형 모델도 이미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갖다가 쓸 회사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거 클라우드에는 이제 태워준 회사도 이미 벌써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한번 하고 싶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지? 그걸 다 하이퍼스케일러가 할 거예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다 그 상품 내놓을 거예요. 경쟁적으로. 아까 이 딥시크 논문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귀찮으시면 저희가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한번 저희가 다룰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국에 미칠 영향부터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근데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전벨트 매셔야 됩니다. 대단히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AI 경제 가속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큰 충격이 지금 다가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회사만 정말 안전한 길도 이렇게 디디면서 가자.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이 정신은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안전벨트 확실하게 매시고 확실하게 가속화의 시대에 맞게끔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연구하시면서 사실은 진짜 돌격 앞으로 그러한 기업가 정신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김지현 부사장님께서는 바로 직전에 이제 인터뷰 해주시면서 오늘 당장 AI 팀을 만드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강청수 박사님께서는 여기 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벨트 매고 이 가속화 시대에 같이 달려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고 달려라. 네. 와, 이게 좀 뭐랄까요. 이전까지는 뭐 물론 AI 시대가 올 거예요. 내년에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는 저희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나와주신 분들 강정수 박사님, 뭐 김지영 부사장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게 당장 모든 걸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망하는 회사도 뭐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한번 대신에 잘 따라가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김지영 부사장님이 바로 직전에 이제 AI 팀을 당장 만드세요라고 하셨고 강정수 박사님은 안전벨트를 꽉 매고 달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챗GPT 모먼트 2.0이 딥시크로 인해서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니까요. 네, 저희도 한번 계속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달려주시죠. 네. 함께 달리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